네, 시장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전반적인 거시정제 상황, 증시 주변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미국 쪽의 국채금리가 튀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데요. 4.2%,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2%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뭐 5%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배경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일단 뭐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11월 8일 예정된 네. FOMC에서 금리를 못 내릴 수 있다.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 요인이 일단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조금 근원적인 요인을 따져보자면 네. 뭐 사실 예고된 측면도 있다. 예고된 측면도 네, 있고 어떤 사실 부분에서? 네. 올해 미국 경제가 상당히 강한데요. 지금 3Q GDP도 3.4% 아틀란타 연은이 예측하고 있고, 네. 4Q도 뭐 한 2.8%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3%에서 크게 아래쪽으로 빗나가지 않은 성장률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재무부는 뭐 재정 지출을 과거 팬데믹 이전의 경기 호황기 때의 2배로 경기 재정 지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돈은 계속 풀고 네, 있죠. 그리고 뭐 사실 뭐 보이지 않는 요인이었지만 선거용이든 아니든 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계속 국채를 바이백했고 마치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하듯이 네네. 장기 국채를 사고 또 단기 국채 발행 위주로 물량 조절을 하면서 아무래도 증시와 경제에 유리한 쪽으로 장기채 금리를 눌러왔죠. 네. 이것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서서히 그런 부작용들이 드러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뭐 이미 보도가 됐듯이 네. 뭐 작게는 한 3조에서 4조, 뭐 트럼프가 되면 한 7조에서 10조 정도 향후 10년간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GDP 대비 미국 국채가 100%가 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국가 부채 증가와 재정 지출의 증가, 또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조금 고육지책.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예산에 지금 한 17%가 이자 지급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국채금리는 상승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장기 요인들도 좀 같이 이런 금리 상승에 가세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긴축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로는 계속해서 재정을 풀고 있었고 네.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돈을 푸네라는 생각도 있고 미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이 두 당선자들도 어차피 당선되고 나면 재정정책 계속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를 위로 올리는 효과 더군다나 더 많이 쓸 것 같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금리를 급등시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의 속도나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당장 11월에 지금 시장은 일단은 금리 인하 한 번 더 한다라고 베팅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베팅의 강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동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좀 중장기적으로 내년 말까지 시장의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한 75bp 줄어든 상태고요. 네.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지금 올해 2번 만약에 인하하더라도 내년도 금리 인하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는 쪽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네. 당장 11월 8일 FOMC에서는 제가 볼 때는 11월 1일 나오는 10월 고용지표가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1월과 12월에 25bp씩 인하 쪽으로 저는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11월에도 내리고 12월에 네, 올해까지는 뭐 연준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9월 FOMC에서 이제 얘기를 했듯이 네. 사실은 뭐 재조정, 그러니까 현재 기준금리와 물가가 현재 미국의 CPI가 지금 2.4%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와 물가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 이제 올해까지의 금리 인하 과정이고 내년부터는 들어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속도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9월 달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한 10차례나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재조정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네. 물론 50bp 인하를 정당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지금 물가와 기준금리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토탈 100bp, 지난번에 50bp 네네. 더해서 한 100bp 이나는 큰 무리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상으로 봐서는 11월도 그렇고 12월도 그렇고 미국은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거고 속도 조절은 내년 돼야 할 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럼 실제 미국의 경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반응이 좀 달라지니까 너무 좋네 라고 했다가 이걸 보니까 좀 안 좋네 뭐 이러기도 하고요. 실제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후행 지표이긴 합니다만 GDP만큼 정확한 지표는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GDP가 올해 2.8%, 어제 IMF가 전망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8%고 내년도도 2.2%라면 추세 성장률, 잠재 성장률 위에서 올해 내년 계속 미국 경제가 순항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경제는 지금 다른 나라 경제에 비해서 탁월하게 너무 좋은 상태고요. 가령 빈 일자리 대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 수를 보더라도 지금 1.1명 정도가, 네. 1.1개 정도가 미국의 현재 고용 컨디션인데, 물론 이제 고용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식어가고는 있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 한 명당 지금 빈 일자리가 0.5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2개입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과열된 경제가 조금 식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경제가 경기 침체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언젠가는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당장 이번 분기 네. 혹은 가시적인 기간 한 두세 분기 이내에 경기가 심각한 균열을 보일 가능성은 적다. 고용시장에 버퍼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큰 미국 경제가 3%에 가까운 성장을 한다는 거는 놀라운 거죠. 우리가 지금 1% 넘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경기가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앞서 계속해서 미국은 돈을 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동성의 힘으로 미국 증시가 계속 강세를 보인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쨌든 우리 증시는 주춤거리고 뒤로 빠지지만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네.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주가의 밸류에이션과 경기에 약간 밀고 당기는 힘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요. 네. 통상은 경기 침체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왔습니다. 1950년 이후에 그동안 80년간 미국의 경기 침체는 9번 있었는데 네. 그 9번의 경기 침체 중에서 무려 7번이 인플레이션의 급등한 물가 그리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요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일단 안전지대에 있는 거죠. 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혹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위험은 지금 매우 적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경기를 좀 침체로 끌고 갈 건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요인들이 조금 경기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말씀 나눴던 국제금리의 상승에 따른 모기지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네. 자동차 대출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내지는 신용카드 연체율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가 좋다 보니까 역으로 경기가 좋음으로 인해서 조금 한쪽에서는 부실 요인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거죠. 기준 금리는 떨어져도 네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경기에 조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도 주가나 집값의 과열로 인한 자산 인플레이션이 마감되면서 네. 자산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경기가 꺾이는 그럼으로써 소비와 투자 심리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경기 지표를 보고 주식시장, 자산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산시장 자체에 답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경기 요인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거의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건 아닌데 도리어 주가가 너무 높아서 주가가 갑자기 어느 정도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기업이익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더 오른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커질 거고요. 예, 그렇다면 주가가 어느 시점에선가 균열을 보이겠죠. 예, 그리고 작은 균열이 약세장으로 본격적인 약세장으로의 전환을 네. 예, 촉발할 거고요. 예, 그렇게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투자와 소비 심리가 말씀드렸듯이 무너지면서 안 올 경기 침체도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시장의 역할이 지금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을 돌파하고 있는데 상황을 보면 S&P 500대 기업 중에 지금 20% 정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다들 그래도 괜찮은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거는 주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3Q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원래 4% 증가율 네. 증가를 예상했지만 지금 한 6% 정도로 조금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M7의 실적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 10% 이상의 3Q의 어닝 증가율을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은 4Q지 않습니까? 네. 4분기인데 4분기에는 M7도 좋지만 M7을 제외한 나머지 S&P 500 기업 중에 493개 종목들의 어닝이 전망이 좋습니다. 3Q에 6%에서 4Q에는 10%대로 좋아질 것 같은 지금 예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는 그 기대치를 충족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조금 높은 밸류에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조금 위쪽 방향으로 미국 증시는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밸류에이션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는 높아지면서도 그 불안감을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이게 무너지는 순간이 올 텐데에 대한 불안감은 시장이 안고 가는 상황이 이어질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순간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렇죠.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유럽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는 유럽은 지금 완전히 상황이 좀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르죠. 말씀드렸듯이 유로존은 지금 독일 GDP가 네. 지난 분기까지 마이너스였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0% 거의 제로 성장입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도 안 좋고 영국만 조금 좋고 다른 유로존 경제가 전체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양상이 완연하고요. 물가 상승률도 보면 거의 1.7%라는 것은 물가가 낮아서 오히려 고민인 디플레이션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로존으로서는 ECB로서는 조금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해서 좀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텐데 문제는 ECB가 미국보다는 금리를 많이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쿠션도 버퍼도 조금 적다라는 것이 좀 문제고요. 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네. 그리고 구조적으로 유로존 경제는 조금 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조금 격차가 심하고 국가별로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는 통화정책이 경제에 조금 미치는 영향이 제각각일 거다라는 거죠. 이런 좀 불균형성 또 비일치성 이런 부분들이 유로존 경제의 조금 한계점인데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통화 정책을 써서 얼만큼 경제가 좋아질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미국보다는 훨씬 유로존이 좀 약한 편이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유로존이 조금 더 미국 경제보다는 조금 내년도에 고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효과는 조금 덜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지금 상황은 어쨌든 간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도 이른바 B컷이라고 하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거죠. 그런 경로를 예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한 125bp 정도는 유로존이 내려서 최종 금리를 한 2.15 정도까지는 네. 지금 기준금리가 3.4인데 한 125bp 정도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하하지 않을까. 그중에서 한 번 정도는 50bp 인하도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피컷 이후에 원화 강세가 조금 나오더니 이제는 완전히 원화 약세로 돌아서서 1,400원대 막 이런 것까지 우려하는 수준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또 금리와 마찬가지로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배팅이 높아지면서 달러도 이제 강세로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인 이슈라든지 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 이외의 주변국들의 이제 좀 달러 보유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달러 강세를 좀 촉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대쪽에 있는 국가들, 뭐 일본이라든지 또 뭐 한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경상수지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로컬 통화의 약세로 조금 움직이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국 땅에다 공장 짓기, 이른바 쇼어링 정책이 미국으로의 실물 자본 FDI를 증가시킴으로써 네. 달러에 대한 달러 강세를 좀 유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내년도에 이제 경기가 조금 약해지거나 아니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달러가 이제 조금 부실화된다. 조금 방만한 네. 국가 부채와 재정 관리로 인해서 미국 달러가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최근에 장기간 금값을 보면 사실은 금 대비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엔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엔화 대비 금값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금을 기준으로 보면. 그 다음에 유로화 대비 금이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달러 대비 금이 제일 적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조금 절대 통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 대비 달러가 폭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 통화도 그동안 방만한 국가부채의 운영이라든지 재정적자 때문에 미국 못지않게 지금 부실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욕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네.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궁극적으로는 달러가 제일 좀 안전통화로서 당분간은 유지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달러 강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도 있고 약세가 조금 있더라도 조금 잠깐 네. 가벼운 약세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미국 대선이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강해지는 상황이긴 한데 대선 변수까지 저희가 좀 보면서 지금 자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어떤 대비를 저희가 해야 될까요? 네,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도 정말 이번 대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지쳤다라는 얘기를 어제 뉴스를 보니까 좀 있던데, 그럴 정도로 매번 대선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결국에는 경기는 자기 갈 길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트럼프 후보가 전 대통령이 워낙 특이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불확실성이 트럼프 쪽으로 기울거나 아니면 결과도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면 조금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또 금리도 상승폭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주식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은 맞다.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선거의 역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 시절에 주장하던 그러한 섹터는 집권당이 집권했을 때는 실제로는 약해지는 속성이 있다. 막상 후보자 시절에 공약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는 한 추진하기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기는 거고 또 그 정책이 조금은 스무딩돼서 발표되기 때문에 올해 트럼프와 관련된 주식은 내년도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돼서는 대선 전 그리고 대선 직후 정도까지만 보고 내년에는 도리어 아까 선거의 역설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오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